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가시리 본문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고전시가의 흐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의 특징 살펴본 다음에 본문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시가는 우리가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현대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고대가요는 언제 쓰여진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하냐? 삼국시대에 쓰여진 노래를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데 가요라고 부르냐?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까지 시로 쓰여진 것은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으며 노래로 불려지다가 시로 쓰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고전시가 고대가요 이렇게 노래자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대가요는 삼국시대에 쓰여진 노래니까 당연히 한자로 기록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한자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한역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한역시라고 하냐? 노래로 불려지던 것을 한자로 기록해서 한역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공무도화가가 있는데 공무도화가도 있고 황조가라는 시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가라는 시도 있죠.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서사시예요. 그래서 주술시라고도 하죠. 주술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기원하는 성격을 가진 노래다. 그래서 주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라고 해요. 뭔가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노래예요.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는 제목이 뭐예요? 공이요. 남편을 말하죠. 하지 마세요. 도화, 강을 건너지 마세요. 강을 건너지 말길 바라는 노래.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별의 정한. 정한이 뭐예요? 슬픔인데 깊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정한의 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모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리와 진달래꽃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는 공무도화가 되겠고요. 황조가 역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사라는 시가 있는데 역시 정읍사도 이번에 정한을 노래한 고대가요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게 향가인데요. 향가는 신라시대에 쓰여진 노래예요. 그래서 서동요를 시작으로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 제망매가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향가는 또 형식적 특징이 있죠. 향가 같은 경우는 서동요는 사구체고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 제망매가 모두 뭐예요? 19체 향가입니다. 19체 향가라는 것은 10줄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내용상 3단 구성을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 제망매가 이 19체 향가는 하나 둘 셋 넷 처음 하나 둘 셋 넷 중간 하나 둘 마지막 그래서 기서결 내용상 3단 구성을 이루고요.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이렇게 내용상 4단 구성을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이번 시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고려가요인데요. 그러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노래를 통틀어서 고려가요라고 해요. 고려시대에 쓰여진 노래다. 그런데 이 고려가요는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가 있는데요. 고려 소교는 일반 민중 우리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고 경기체가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자 우리가 배울 것은 고려 소교입니다. 고려 소교는 민중들의 진솔한 생활의 감정을 노래했어요. 진솔한 생활의 감정을 노래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생활의 고단한 삶의 애환을 그린 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이제 고려시대 이제 귀족이 불렀던 것으로 약간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고 그러면 왜 경기체가로 불렸냐?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가 경기체가에서는 늘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후렴구가 나와요. 그래서 경기체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고려 가요는 그러면 이 고려시대 때 우리 백성들은 그죠, 한자를 몰랐고 더구나 한글 창제 이전인데 어떻게 오늘날 볼 수 있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려시대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려지던 것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다가 조선시대에 악장가사로 사용되면서 한글로 기록이 되었어요. 한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노래가 있었을 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이 고려시대에 소교 민중이 불렀던 노래를 남녀상열지사라고 해서 천하게 여겼습니다. 남녀상열지사가 뭐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열렬한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저속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많이 불사르고 가장 많이 민중에게 불려졌던 노래를 한글로 기록한 게 바로 고려소교. 그래서 이 고려소교를 고려가요로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이 중요한데요. 고려가요는 일반 민중에게 입에서 입으로 뭐라고요? 구비전승되었다고 그랬어요. 구비전승 문학입니다. 구비전승 문학이기 때문에 이 구비전승 문학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정석가에 나타났던 노래가 서경별곡에도 또 나타나요. 그런 건 뭐냐면 구비전승 문학의 특징이죠. 그랬단 얘기는 당대 유행했던 어떤 소절이 이런 시에도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록을 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석가 6년에 나왔던 내용이 서경별곡 2연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전승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두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형식상 특징,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그래서 우리는 3분 후라고 외우죠. 3분 후. 삼음보라는 것은 한 줄 혹은 한 연을 3번 끊어 읽는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음보는 끊어 읽기의 마디수예요. 끊어 읽기가 3번씩 끊어 읽는다. 그래서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분장체라는 것은 연이 연달아 나온다. 그래서 1년으로 그치지 않고 4년, 6년 이런 식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후렴구는 일정한 곳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의 끝에, 2년의 끝에, 3년의 끝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려가요에서의 후렴구는 대부분 99%가 내용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려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한 다음에 후렴구는 뭐예요? 위증질과 태평성대란 말이에요. 그럼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뭐예요? 와 좋다.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아니면 와 좋다. 지금이 태평성대입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본 내용 가시겠어요? 정말로 버리고 가시겠어요? 라는 슬픈 이 가사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죠. 단지 후렴구는 형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니까요.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죠. 리듬감을 줘요. 운율을 형성하죠. 요 두 가지의 기능만 할 뿐 내용과 관계 없다는 것. 삼분후와 더불어 삼음보, 분장체를 다른 말로 분연체라고도 하고요. 분절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분후와 더불어 여운구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여운구는 뭐냐면 남는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운구는 왜 사용했을까요? 바로 리듬감, 즉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여운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굽이 젠순되던 유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유행가를 궁중음악으로 사용하려면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운구나 후렴구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가의 대표작으로는 청산별곡이 있고 또 서경별곡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배울 가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별의 정안에 대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서경별곡과 가시리 그 다음에 기타 민요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창작된 게 이제 시조예요. 시조. 고려 말부터 창작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창작되는 문학의 갈래가 바로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형식적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음보라는 특징이 있죠. 사음보 한 줄이나 한 연을 4번 끊어 읽어 사음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정한 형식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정형시라고 하는데 이 시조에서의 일정한 형식은 다른 말로 외형률이라고도 하죠. 외형률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종장, 첫음보, 삼음절이라는 형식적 특징이 있고 사음보로 끊어 읽는다. 자, 얘는 끊어 읽기 마디에 쓰고 또 음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수율은 어떻게 기록하냐? 자, 사음보의 경우에는 3, 4조 내지는 4, 4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삼음보라고 했죠. 그러면 음수율은 어떻게 되냐? 고려가요는 3, 3, 2조 고려가요 삼음보이면서 운율은 음수율은 3, 3, 2조, 3, 3, 4조, 7, 5조 이렇게 세 가지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음보를 끊어 있는데 세 글자 두 글자로 끊어 있냐, 세 글자 네 글자로 끊어 있냐, 7글자 5글자로 끊어 있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가시리 이꼬니까 3, 3, 2조고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구술이 바위에 떨어진들 3, 3, 4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수율과 음보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향가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향가는 어떤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로 이어질 때 10구체가 가장 정형된 향가의 형식이죠. 그래서 10구체 향가의 형식은 아까 기, 서, 결로 나누고 네 줄, 2줄로 끊어질 때 이 마지막 결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게 이제 형식적 특징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2줄을 뭐라고 한다? 이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가 어디에 계승이 되냐? 이 시조의 종장 첫음보 삼음절로 계승이 됩니다. 종장 첫음보의 삼음절로 계승이 돼요. 여기 이대로 계승이 되고 이것이 다시 가사 그죠? 가사의 낙구에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요 특징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사는요, 시조 다음에 나온 문학의 갈래인데, 시조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시조를 계승하고 또 뭘 또 계승했냐? 경기체가를 계승했어요. 아까 고려시대의 경기체가 이제 고려시대 귀족이 불렀던 이 노래를 그대로 계승한 게 이제 가사인데, 그 형식은 시조를 계승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은 경기체가를 계승했다. 형식은 시조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 가사의 형식은 어떻게 돼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내용상 3단 구성. 그래서
향가가 내용상 기서결 3단 구성이었고 이거를 개성한 게 시조 3장으로 개성이 되었고 이 3장을 개성한 게 바로 이제 가사입니다.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로 이어진다. 이 결사는 마지막 줄을 말하는데 이 결사 부분을 또 뭐라고도 한다? 낙구라고도 합니다. 이 낙구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향가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 결사가 시조 종장은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게 몇 글자예요? 3543이에요. 3543이 그대로 개성되어 있으면 얘는 정격 가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수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 변격 가사인데요. 이 변격 가사도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으면서 내용이 장형화되어 있어요. 시조의 내용을 장형화했다. 그래서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129구나 돼요. 그러니까 줄수가 129줄이나 돼 라는 소리죠.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고전 시가의 흐름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가시리를 볼 거고요. 이 다음에 그러면 가사 다음에 어떤 장르가 있었냐? 가사 다음에는 바로 신체시가 있었어요. 신체시 다음에 현대시로 이어지죠. 여기에 가사에서 신체시를 거쳐서 현대시로 이어지는데 신체시는 작품성이 거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문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성이 없죠. 작품성이 없다는 것은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이제 바로 현대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고려가요 우리 가시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요 가시리는 무슨 뜻입니까? 가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려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상황, 정서, 태도만 보면 돼요. 상황, 정서, 태도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 이미 떠나려는 상황이에요. 자, 가시리 있고예요. 그러니까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서 뭐라고요? 삼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삼음보에 뭐예요?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리 어떻게 해석해요? 가시겠습니까? 혹은 가시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리는 뭐예요? 의문형 어미다 라고 보셔야 되죠. 가시리니까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리는 원래는 가시리 있고 내요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한 거예요. 온율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시겠습니까가 되고요. 이 나는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음구가 됩니까? 여음구는 뭐야? 흥을 돋우기 위한 여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석을 안 한다. 여음구 투시거라고도 합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겠습니까는 정말 질문이 아니고 뭐야? 떠나지 말라는 애원이 담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 고려가요는 운율 형성 요소가 중요해서 운율 형성 요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삼음보가 반복되는 게 운율 형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332조 가시리 있고가 운율 형성 요소이고 가시리를 A로 본다면 가시리 있고도 A죠. 가시리에 있고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바리고는 형태가 다르니까 B, 가시리 있고 A. 그래서 AA, BA 구조로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위 증줄과 태평성되는 본래의 시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후렴구 계속 자, 사연이 있는데 1, 2, 3, 4연에 반복돼요. 그래서 후렴구도
운율 형성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종결음이 뭐예요? 있고 리 종결음이죠. 얘도 동일한 종결음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한다. 그러면 수미상관이 뭔 줄 알죠? 수가 뭐예요? 머리 숫자고 미가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동일한 형태를 보여, 아니면 유사한 형태를 보여. 그러면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하는데, 자, 1년에서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에서 아이고 보니까 같은 구조가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예, 수미상관의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수미상관의 구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BA 구조와 동일한 종결어미 반복, 영구, 후렴구, 2조 3음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봅시다.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가시겠습니까? 뭐요? 애원하고 있죠. 님이 떠나지 않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연 볼게요. 날러는 어디 살라하고, 그러니까 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영어권이니까 해석 안 하고요. 여긴 뭐야? 나 어떻게 살아? 라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네요.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 올시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사와 잡아두고 싶어요. 내가 떠나는 임을. 그런데 선하면 무슨 뜻이야? 서운해하신다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리을시라가 뭐예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리을시라 뭐뭐 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뭐야? 아니 올까 두려워요. 뭐뭐 할까 두렵다. 내가 잡아두고 싶지만 내가 잡아서 당신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워서 뭐 한다고요? 보낸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 파일은 가시리로 마치고요. 다음 파일에서 진달래꽃과 연관 작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